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만에 봤네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주일 정도 영상을 못 올린다고 공지하고 싶었는데 유튜브 공지가 구독자 10,000명 이상인 사람만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못했습니다. 참나 이거 아니고 그 치사해서라도 제가 10,000명 찍을 때까지 계속 해야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부터 베네치아 미술 들어가고요. 혹시라도 베네치아에 즉 베니스에 가실 분들이라면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고 같이 가는 연인이라든지 가족들에게도 원래부터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잘난 체하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영광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십시오. 조회수와 구독자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알아두셔야 될 게 같은 이탈리아지만 르네상스 미술의 최전선에 있었던 피렌체하고 그 수혜자 중에 하나였던 베네치아는 성향의 차이가 확연합니다. 자, 여기 피렌체 그리고 베네치아 이렇게 특징들을 제가 한번 적어놔 봤는데 우리가 쭉 봤듯이 피렌체의 미술가들을 통해서 원근법이 자 여기는 원근법이 도입이 됐잖아요. 처음으로 이거 발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필리포 브루넬레스키였죠. 이 양반도 피렌체 사람이에요. 그리고 피렌체를 통해서 고전 미술에 대한 지식도 퍼지게 되었고요. 브루넬레스키라든지 알베르티, 도나텔로 수도 없이 많잖아요. 자, 그리고 해부학에 대한 지식. 이거 해부학 하면 누굽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그리고 미켈란젤로. 그리고 영원히 고통받을 것 같았던 폴라이올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해부학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고 그거를 미술에다 반영을 했었죠. 그리고 자연스러운 인물 배치를 고심한 것도 바로 피렌체 화가들이었죠. 이러한 것들이 모두 피렌체 미술의 핵심 사항이 되었다 이겁니다. 하지만 베네치아 화가들은 나중이긴 하지만 앞서 말했던 요소들을 이제 모조리 흡수하고 자신들만의 트레이드 마크를 내세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빛 그리고 색채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베니스 같은 곳은 날씨가 좋은 편이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게 미세먼지로 이게 칙칙한 게 아니라 하늘이 맑고 밝아요. 일상이 그러니까 그림 속에서도 빛이 자연스럽게 이제 중요 요소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지금만 해도 밖을 보니까 아주 그냥 미세먼지가 이빠이 껴 있어요. 근데 베네치아는 그렇지 않았다 이거죠.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에 베니스가 있고요. 즉 베네치아가 있고 여기 아드리아해를 쑥 빠져나오면 어디입니까? 이렇게 딱 지중해가 있죠. 이 지중해의 무역권을 베네치아가 그 당시에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콘스탄티노플이라든지 혹은 여기 이렇게 있는 이쪽에 흔히 레반트라고 불리우는 이런 중동 지역 이슬람 국가들하고 무역을 활발하게 교류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유럽 대륙에는 이제 찾아볼 수 없는 좋은 물감 원료를 구할 수도 있었던 거죠. 이 덕분에 화려한 색채를 구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입력하고 시작하죠. 베네치아 화파의 특징은 뭐다? 바로 빛, 그리고 색채. 자, 오케이? 넘어갑니다. 지금 여기 왼쪽에 보시는 거는요. 산 마르코 대성당의 도서관이 되겠고요. 여기 이렇게 자, 여기 산 마르코 광장이 되겠고 그리고 이게 바로 도서관 건물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 반대편으로 맞은편으로 보면 도제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동상이 하나 있죠. 자, 이 동상은 베네치아의 첫 수호성인이었던 성 테오도로를 말하는 거고 이 성 테오도로가 창을 들고 악어를 제압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보면 또 동상이 하나 있는데 자, 그 동상은 바로 베네치아의 상징인 마르코의 사자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도서관 건물을 보면은 여기 좀 확대해서 보죠. 확대해서 본다고 한다면 1층에는 이렇게 도리아식으로 주두가 있고요. 2층에는 이렇게 이오니아식으로 주두가 되어 있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고전의 냄새가 나죠. 보통 도리아식은 남성미를 강조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오니아식은 여성미를 강조한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거 자세히 살펴보면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순수한 고전의 양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전의 양식은 이렇게 기둥이 있고 기둥이 있으면 그 기둥 다음에 곧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아치가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구조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기선 그런 구조가 아니라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안에다가 또 하나 기둥을 덧대. 자, 하나를 덧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아치를 이렇게 구현해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둥이 있고
그리고 안에다가 하나 더 뗀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렇게 아치를 만들어냅니다. 즉 변태스러운 고전주의가 되겠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제가 시간상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를 설계한 사람이 야코포 산소비노라는 사람인데, 여기서 산소비노라는 이 이름을 잠깐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이거하고 관련돼서 좀 다른 건물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황금의 집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카도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기에도 상당히 좀 예쁜 건물이에요. 하지만 예전에는 여기가 금빛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도제궁이죠. 예전에도 한번 두어 번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좀 같이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사연문이라고 불리우는 쿼트로포일 윈도우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쿼트로포일 윈도우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죠. 여기도 이렇게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눈도장을 찍어주시고 좀 전에 두 개의 건물을 보시고 이것들을 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아까 두 개의 건물들은 다 16세기 이전에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건물들은 16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건데, 좀 전에 그 두 건물들에 비해서 이 건물이 이게 보니까 만듦새가 더 단단하고 고전의 흔적이 더 많이 엿보입니다. 피렌체가 고전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은 것과는 달리 베네치아는 원래 고전 양식에 그다지 흥미가 없었어요. 그리스 로마 양식보다는 오히려 베네치아의 예전 지배자였던 비잔틴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죠. 베네치아 스스로가 비잔틴 문화의 계승자라고도 했습니다. 그런 베네치아인데 여기서는 왜 고전의 양식이 물씬 풍기게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영향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캉불의 동맹인데, 당시 베네치아는 자 여기 베네치아 있죠? 베네치아 있고 여기 옆에 파도바라고 있습니다. 여기 베로나라고도 있고요. 자, 이런 지역들을 포함한 북부 지역들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 베네치아가. 이게 다 이 북부 지역이 베네치아의 영향권이었는데, 이 북부 지역을 통해서 베네치아가 르네상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교황이었던 율리우스 2세가 율리우스 2세 대단한 양반이죠. 이 양반하고 베네치아하고 사이가 틀어지게 되니까 이 율리우스 2세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자 신성 로마 제국의 막시밀리안 1세라든지 프랑스의 루이 12세 그리고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 하고 손을 잡고 베네치아 타도 베네치아를 외치는 캉불의 동맹을 맺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 동맹을 통해서 뭐 각자 이 지분을 떼어주기로 했겠죠. 자, 근데 초반에는 이 캉불의 동맹국들이 유리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여기 파도바 자 이 지역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베네치아 본토까지 위협하게 되죠. 하지만 결국에는 베네치아가 캉불의 동맹의 이제 공격을 막아내고 파도바도 되찾게 되는데, 이런 자신들의 승리에 크게 자부심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런 자부심을 기존의 선이 얇은 양식이 아니라 좀 더 굵은 양식의 미술로 표현하고 싶어 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내용 잘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베네치아가 파도바를 빼앗겼다가 수복했다는 내용을 잊지 마세요. 자, 이거는 바로 다음 시간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찌보면 뭐 이게 가장 큰 영향일 수도 있겠는데,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언급했었던 로마 약탈, 바로 사코디 로마. 자, 이거를 피해서 많은 예술가들이 이 로마에서 이렇게 베네치아로 다 몰리게 되었다 이겁니다. 당연히 이 예술가들은 고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좀 전에 도서관 건물을 설계했던 야코포 산소비노, 자, 이 양반도 바로 이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산소비노는 산 마르코 성당의 도서관뿐만 아니라 별도의 두 채의 건물을 더 설계하게 되죠. 총 세 채의 건물을 설계하게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는 것들이 바로 산소비노가 설계한 세 채의 건물이 되겠고, 베니스에 가시게 되면은 한 번쯤 뭐 둘러보는 그런 코스가 될 것 같은데, 각각에 보시면 여기 조폐국이 있고, 그리고 자 우리가 봤던 도서관 있고, 그리고 로제타라는 또 건물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다 이제 고전 양식을 기반으로 지어졌고, 베네치아의 자긍심을 상징적으로 담은 그런 건물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베네치아는
기존에 자신들이 그렇게 추구를 했던 비잔틴은 이제 갖다 버리고 이제 자신들이 고대 로마의 유일한 후계자라고 선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태세전환이 빠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지금 보시는 그림은 조반니 벨리니라는 사람이 그린 성모와 성인들인데, 이 조반니 벨리는 앞으로 등장할 조르조네라든지 혹은 티치아노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타이틀은 성모와 성인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그림이 제던화인데, 이 제던화가 바로 산 자카리아 성당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카리아 제던화라고도 알려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일단은 그림을 보시면은 가운데 이렇게 성모하고 아기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2명, 여기 2명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의 면모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쪽으로 옮겨 가신다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 자, 오른손으로는 책을 들고 있고 왼손으로는 열쇠를 들고 있는데 이 열쇠가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바로 성 베드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성 베드로 옆에 있는 사람은요, 성 카타리나라고 해가지고 흔히 뭐 영어로는 세인트 캐서린이라고 하는데, 카타리나는 흔히 이제 오상이라고 양손하고 양발 그리고 옆구리에 예수님처럼 이제 피가 흐르는 모습이라든지, 혹은 여기 보시면요, 형틀이, 부러진 형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러진 형틀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죠. 왜냐하면은 형틀에 묶여가지고 이 카타리나가 고문을 당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이 형틀이 부러져요. 그래가지고 그림 속에서는 이렇게 형틀을 들고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사람은 성 아폴로니가 되겠고, 이 아폴로니는 이빨이 뽑히는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흔히 이빨을 목에 걸고 있다든지 혹은 이빨 뽑는 벤치 같은 거, 자, 이런 거를 들고 등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모습이 안 보이죠. 그래서 뭐 이거 제 추측이긴 한데, 여기에 자, 그릇 같은 거 하나 들고 있죠. 이 그릇 안에다가, 이 용기 안에다가 자신의 뽑힌 이빨을 담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 성 히로니무스가 되겠고, 흔히 성 제롬이라고도 불리죠.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인데 흔히 책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혹은 옆에 사자를 동반한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이 사람이 사자발에 박힌 이제 가시를 뽑아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전체적인 그림으로 넘어와서 여기하고 그리고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 두 부분을 보면은 벽에서 뒤로 오목하게 이게 파인 그런 느낌이 나죠. 자, 이렇게 오목하게 파인 곳을 벽감이라고 하는데, 오목한 느낌이 이렇게 만져질 듯이 잘 표현됐습니다. 빛의 효과를 잘 살려가지고 돔의 내부를 표현한 거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빛을 잘 이용해가지고 금빛이 도는 느낌을 잘 살렸습니다. 빛. 자, 이게 바로 강조가 되는 거고요. 라이트. 그리고 그림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입고 있는 옷 색깔도 한번 보세요. 옷 색깔이 여기 큰 그림도 있긴 있는데 이 큰 그림보다는 여기에 있는 그림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옷 색깔들이 다 다양하죠.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화사해요. 베네치아에 이 유화를 도입한 사람이 바로 벨린이라고 합니다. 질 좋은 안료에다가 오일을 잘 배합해가지고 이런 색채를 만들어낸 거죠. 제가 앞서도 말했잖아요. 베네치아 미술의 특징이 빛 그리고 색채라고. 이 그림에서도 이제 그런 점들이 강조되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은 빛과 색채의 진수가 완연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칭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피렌체 미술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인물 배치의 강조가 여기서도 보이거든요. 보세요. 딱 대칭을 해가지고 인물들이 제각기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이것 때문에 베네치아 그림의 정수인 빛 그리고 색채가 그냥 묻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빛이라든지 혹은 색채라는 이러한 베네치아 미술의 정수는 다음부터 나올 조르조네 혹은 티치아노를 통해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